자, 그 다음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얘기겠어?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지? 형상이 없는 걸 무엇으로? 형상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예를 좀 쓸 건데, 자, 먼저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아니, 시간이 흘러가는 건 시계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시간 자체를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상적 관념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를 잘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한 허리를 어떻게 한대요? 베어내요. 이렇게 표현했죠. 베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자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이거는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서리서리 넣어둔다 그랬어요. 시간을 잘라서 넣어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정드님 오신 날 밤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펴서 보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거나 또는 넣거나 또는 펴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형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오감으로 표현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구체화해서 표현한다. 알겠지?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많이 나올까? 당연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보통 이 상황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제감정기, 또 암울한 현실, 또 뭐 긍정적인 현실, 이별, 이런 외적인 상황들도 될 수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내면적인 걸 드러낼 때가 있어요. 또는 반응을 보일 때도 정서는 내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언제 사용하냐라고 하면 바로 어떤 인물의 내면을 표현할 때. 내면은 추상적인 그러한 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어떤 표현법을 배우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유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비유를. 그렇지. 비유가 뭐야?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 마음 표현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표현한 게 뭐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뭐예요? 호수예요. 맞지? 그런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원관념은 뭐냐라고 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게 얘예요. 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애가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애가 있죠. 걔를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 들어봤잖아. 걔를 뭐라고 해? 그렇죠. 걔를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보조관념은 뭐냐?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수단이거나 또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자, 먼저 비유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걔를 뭐라고 한다고? 원관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가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알겠니? 두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직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임의대로 가볼게요. 이 원관념을 그냥 기호로 A라고 하고 이 보조관념을 뭐라고 하냐면 B라고 했을 때 알겠지? 직유법은 그냥 똑같아요. 표현 방법이 똑같은데 형식적으로 좀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알겠니? 어떤 형식을 띄고 있냐면 이 직유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A는 B 한 다음에 이 말들이 중요한데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같이라고 하는 말이나 뭐뭐인 듯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붙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붙어 있으면 어떤 단어 뒤에 얘가 붙어 있으면 알겠지? 그럼 그건 뭐가 된다? 직유법이 된다 이거예요. 됐지? 은유법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A는 B이다라는 형태로 담겨져 있죠.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를 살짝만 보자면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를 살짝만 보자면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다가 뭐를 해주냐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달아줘요. 그러니까 A는 B처럼 뭐뭐 하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B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A에서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직유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됐니? 그런데 이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B가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리를 해서 추측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알겠지? 대신에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없지만 은유법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문학 시험을 볼 텐데 문학 시험에서 어떤 시가 나왔어요. 그 시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그 시를 시험에 낼 때 자, 이거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물어볼까요? 시험에서? 그쵸? 세게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이미 다 배우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요,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신다면은 직유법을 사용했냐, 은유법을 사용했냐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직유법이냐 은유법이냐 이건 안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싶으냐 이 말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어. 맞지?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내 마음의 호수요를 밑줄 딱 쳐놓고 자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밑줄도 안 쳐줘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은유법을 통해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것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게 포인트거든요. 보조관념. 알겠니? 자, 간단하게 가볼게. 뭐, 선생님 떠오르는 게 그렇게 없어. 동민이는 박보검이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맞죠? A는 B다. 맞지? 자, 원관념이 누구예요? 동민이죠. B가 누구예요? 박보검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말 안 했죠? 동민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 안 했어요. 특징을 말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아요? 우린 다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박보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잘생겼다. 촬영인데?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거야 얘들아.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보조관념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다? 원관념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예인데, 자, 보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이거는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좋겠어요.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이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걸 하나 써봤어요. 그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원관념이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뭡니까? 잘 보세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건 일단 뭐뭐 가치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야겠죠? 뭐뭐 가치가 붙었으니까 자, 비유적인 표현 중에 직유법일까요? 은유법일까요? 직유법이에요. 그쵸? 그럼 선생님 여기 써놨어요. A는 B처럼 B같이 B인 듯 이렇게 써놨어요. A가 뭐라고요? 원관념이고요. B가 뭐라고요? 보조관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누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이 누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원관념이에요, 보조관념이에요. A에 해당돼요, B에 해당돼요. B에 해당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이 누님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꽃이 바로 원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꽃이죠. 원관념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 꽃이 어떤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 거죠? 누님이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그럼 꽃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님이라고만 표현했어요. 너무 어렵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누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판단하면 돼. 알았지? 남동생이, 여동생이지? 예를 들어 남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한테 누님 이렇게 뭐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된 동생이 너한테 누님 이렇게 불러.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싫어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왜 싫을 것 같아요? 왠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니? 누님 그러면? 그치? 근데 이번에 또 하나 더. 나이가 많은. 알겠지? 자, 또 하나 더 가볼게. 성별로 따지면 누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꼭 이렇게 동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알겠니? 그치? 남자보다는 여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생김새나 외모를 표현할 때 어떻다라고 표현하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지? 아니, 아닌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치? 정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예요. 나이가 좀 많지만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나이가 많은 건 조금 성숙했다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름다울 밑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누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성숙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알겠니?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건 누님이 성숙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땡 아니라는 거죠. 뭐가 성숙미가 있다? 바로 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직유법과 관련된 예문을 한번 봅시다.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자, 원관념 찾아봅시다.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늘을 우러르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햇발같이 샘물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햇발의 특징이 뭐예요? 햇볕인데? 그냥 니네가 떠오르는 일반적인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햇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눈부시다, 밝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늘을 우러르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고? 밝은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샘물은요, 그냥 물도 아니고 샘물 그러면 산속에 있는 물이잖아요. 왠지 어떨 것 같아?
깨끗할 것 같아. 그렇지. 맑고 깨끗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을 우러르는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얘기죠? 바로 맑은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밝고 맑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겠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 보조관념이 가지고 있는 요 말만 좀 기억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배워나가겠지만 나중에 배울 때 굉장히 편한데 바로 일반적인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특징을 일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유법은 다를까요? 은유법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지?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은유법을 보면은 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봅시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은유법 2개 썼어요. 맞지? 나는 뭐라고요? 내가 뭐가 돼요? 여기서 원관념은 뭐가 돼요? 나랑 당신. 알겠니? 은유법 보조관념은 뭐가 돼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밑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 2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지? 얘들아, 봐봐. 나룻배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예요? 행인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나룻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뭔지, 그지? 그쵸? 나룻배 역할이 뭐예요? 행인을 뭐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태워서. 그렇죠.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그럼 나룻배는 행인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나룻배는 항상 행인을 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뭘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나는 항상 당신을 또 하나 더 가볼까? 자, 행인은요, 나룻배 탔어요. 길을 건너주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변길 가요. 나룻배는 또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또 행인을? 야, 너 뭐 다른 행인을 기다린다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지잖아. 어, 그지? 또 행인을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행인은 어떻게 해? 한번 가버리면 뒤도 돌아보죠. 당신은 좀 매정해. 하지만 난 당신을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가보면 그 다음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은 행인인데 흑발로 나를 짓밟아요. 맞지? 니네 배 탈 때 발 털고 들어가니? 그 다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건너가요. 너를 위해서. 맞지? 그 뭐가 보이는 것 같아? 흑발로 나를 짓밟아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당신을 위해서 물을 건너게 해준다는 거야. 어떤 태도가 보이는 것 같니? 이런 걸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줘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이런 걸 헌신이라고 그래. 결국에 이 은유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하고 산다는 얘기야? 헌신하고 살겠다. 정답. 알겠지? 그 다음. 자, 이렇게 이 2가지 형상화 비유적인 표현은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다음으로는 이제 의인법과 화류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얘네들은 조금 우리가 좀 쉽게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법. 사실 이제 화류법도 그렇고 의인법도 그렇고 이 2가지도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원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존재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2가지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건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여기도 원관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조관념이 존재하는데 둘의 차이는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 아주 간단해지는데요. 먼저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의인화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죠. 그죠? 이건 뭐였고 그 다음에 활유라고 하는 것도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먼저 원관념의 차이는 있어요. 원관념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어떤 대상이 원관념이 되냐? 의인법은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아닌 거를 우리는 의인화하는 대상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류법은 원관념이 뭐냐면 무생물이에요. 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치? 자, 선생님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표현하고 싶어요. 알겠지? 책상을, 먼저 다른 걸로 해봅시다. 고양이로 표현하고 싶어요. 선생님,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어 원관념을 설정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의인법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화류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의인법 사용해야겠죠, 그죠? 자, 책상이에요. 얘는 어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책상은 무생물이지만 사람도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책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인법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 화류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만 갖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바로 보조관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대상이나 무생물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무엇처럼 표현하냐면 사람의 속성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화류법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속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속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놓고 보면 이게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치? 왜냐하면 무생물인 경우에는 사람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이 보조관념, 표현한 방법이 사람의 속성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생물의 속성으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물만 할 수,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물 전체가 할 수 있는가? 비교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건데, 호흡하는 거 있죠? 무생물은 호흡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호흡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생물 전체가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상이 살아 숨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무슨 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거 있죠? 말을 주고받는 거.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건 누구랑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책상을 얘들아 책상을 청자로 선생님이 설정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표현 속에는 책상이 무엇을 알아듣는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야. 말을 알아듣는다는 전제지. 그러면 책상이요. 너는 어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의인법이. 알겠지? 요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알려주자면,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치?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맞지? 책상의 아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인법일까요? 화류법일까요? 이걸 따져봐야 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건 과연 인간만 느끼는 것이냐? 어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우리 동물들도 아픔을 느껴 안 느껴? 느끼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어떻게 알아? 동물이 아프다는 걸? 동물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꼬리를 밟았어. 꽉 밟았어. 그러면 꼬리를 밟힐 때 느껴지는 그 아픔을 선생님이 똑같이 느낄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니? 똑같이 못 느껴요. 맞지?
근데 우리는 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그치? 와! 고양이가 정말 이러서 내거든요. 와! 막 이러거든요. 아,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걸로 봤을 때 아프겠구나라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추측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대상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책상의 아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무생물이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 왜 좀 느끼게 해줘? 다 알잖아, 니네. 그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 있죠? 무생물이. 그것은 바로 의인법이고 또 하나 더 있어. 자, 감각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의인법이야. 무생물이 감정을 드러낼 때도 무슨 법이 된다, 얘들아? 의인법이 됩니다. 사실 동물들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치? 걔 반응을 보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달려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반갑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감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은 모두 다 무슨 법이 된다? 의인법이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인법의 예문 한번 볼까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이거야 뭐 아무 표현이 없죠, 그죠? 일단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얇은 단정 그다음 얘들아 아양 가득 차 있는 아양이 뭐 하는 거야? 애교 떠는 거야. 알겠지? 애교 떠는 애교를 떠는 거는 얘들아 마음인 거죠. 감정인 거죠. 누가 애교 떨었냐? 산봉우리야. 산봉우리가 뭘 했다? 애교를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의인법이다. 근데 그 이유만으로 의인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 다음 내용. 선생님 왜 삼봉우리를 의인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청자로 설정했잖아. 부르잖아 지금 삼봉우리. 또 뭐라고 했냐? 너 어디로 가버리려. 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인칭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이런 게 의인법이고 자 화류법의 예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 다음 볼게요. 고운 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서 이거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뭐를 표현하느냐? 유리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가 어른어른 보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불빛이야. 알겠지? 알겠니? 불빛이야. 근데 불빛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날개가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생명체는 다 날개가 있니? 소빈이 오늘 날아왔구나. 이야. 내가 진작에 니네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돼.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지?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 새는 뭐예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 하류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모르면 대답하지 마. 무생물을 생물체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람이 잘 봐. 긴 머리를 휘날리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이거는 무슨 법일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니까, 그지? 머리카락 사람만 있어요? 혹시 머리카락 있는 동물 없어요? 정답이야. 걔네들은 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안 하잖아. 그지? 그럼 이건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밤바람의 비명소리, 이건 어떨까요?
의인법일까요? 화류법일까요? 그렇죠. 이건 화류법이에요. 왜냐하면 비명을 지르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지? 뭐 이거는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바람이 팔로 나를 안아준다. 막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바람이 팔로 나를 이렇게 안아준다. 이거는 무슨 표현일 것 같아요? 의인인 것 같아요? 화류인 것 같아요?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바람이 팔로 안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을 해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화류라고 생각하냐,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많이 틀려요. 바람이 팔로 안아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팔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도 있는지를 고민하면 돼요. 화류법? 그럼 사람 말고 팔이 있는 동물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누가 있어요? 인정? 인정? 의인법이에요. 왜냐면, 직립보행을 해서 팔을 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는요, 걸어 다닐 때 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이렇게 걸어. 걔네들은 앞 발을 활용하는 것 뿐이죠, 손처럼. 그래서 걔네들은 손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손이나 팔은 사람한테만 있다고 얘기해요.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자, 먼저 대유법이 있어요. 자, 대유법이 뭔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자면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통해서 그 자체나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대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좀 어렵나? 밑에 얘기 한번 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대유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들이에요, 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의 딱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를 나타내는 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인 것 같죠? 자,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체 국토, 우리나라 정신, 우리나라 모든 것들 중에 빼앗긴 게 들만 있니? 아니지. 빼앗긴 것 중에 대표적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대유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잠깐만 보면은 이 대유법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제유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유법이라는 거, 환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제유법은 뭐냐면 대상의 일부, 그러니까 표시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대상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시만 해주세요, 표시만. 아까 선생님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보이죠, 그죠? 맞지? 이거는 자 대유법 중에 제유법일까 환유법일까? 제유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뜻하는 일부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환유법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금태가 집신을 비웃는다. 이게 대표적인 환유법이거든. 금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이 의미하는 게. 어떤 대상들의 속성을 말하는 걸까요? 금태. 아니, 야, 씨, 안경을 썼는데 순금 24K로 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지. 부자들의 속성. 알겠니? 집시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죠. 집신을 신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옛날 양반들 집신 안 신어. 뭐 신어? 신발도 나도 아는데 집신도 신발이야. 신발의 종류 중에 고무신 같은 거, 좋은 고무신 이런 거 신잖아. 그치? 집신은 가난한 사람들만 신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상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우리는 환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풍류법이라는 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지? 자신하는데 몰라도 돼요. 알겠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지? 요거 예전에는 조금 의미 있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요거 별로 선생님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주자면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가마귀가 겉에가 검잖아요. 근데 백로 보고 너 웃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새끼 존나 검어 이러고 웃지 말라고. 백로는 하얗잖아. 그치? 웃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까마귀나 백로라고 하는 걸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걸 풍요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풍요법은 몰라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면 중의법 나오죠, 얘들아. 중의법. 중의법 우리 다 알아요. 중의법이 뭐죠? 하나의 표현으로 몇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시는 좀 어려운데 사실은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좀 더 쉬운데 알겠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농무라고 하는 시 혹시 기억나니? 농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몰랐네. 자, 신경님의 농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알겠지? 이 농무라고 하는 시는 어떤 시인지만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피폐해진 농촌현실. 피폐한 농촌현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농무는 뭐 하는 거냐면 이 피폐한 농촌 사회 속에서 우리 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항상 행사하거든. 그 행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잔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겠지? 요거 농무는 피폐한 농촌 현실 속에 잔치를 하고 있는 뭔가 좀 역설적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야. 요거 있죠. 분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얼룩진 어시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오, 나 이럴 때 무서워.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때 중의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얘예요, 얘. 분. 피폐한 농촌 현실로 해석을 하자면 이 분이 무엇으로 해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 오, 맞아. 분노요. 근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에 뭐 해요? 화장하잖아요. 분장. 자, 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대상으로 몇 가지 뜻을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 뜻을 설명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치, 이걸 중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왜 중의법이냐면 사실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성산문이고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성산문이 누구냐면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알겠니? 그럼 단종 복위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얘기죠? 네, 이거 여러 번 얘기해 줍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했다는 건 누구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얘기야? 세조. 세조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이 세조를 뭐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수양대군이라고 불렀잖아. 거기 시를 보면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가지만 설명해 줄게. 실제로 이 노래는 뭐냐면 우리 그 중국에 백이랑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름 존나 싫지.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은나라 옛날 중국 고대 은나라의 신하들이에요. 근데 은나라가 망하고 누가 즉위를 했냐면 주나라가 즉위를 했거든. 그러면서 즉위가 아니라 이제 주나라가 만들어졌고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지?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은나라 신하였지만 워낙 뛰어난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등용하려고 꼬셨단 말이야. 너 우리 이제 주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그때 백이와 숙제가
나는 주나라의 신하가 아니요. 나는 은나라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실제 중국에 있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 수양산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성산문 입장에서 본다면 수양산은 누가 되는 거지? 바로 수양대군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뭐가 돼? 실제 지명이었던 수양산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지? 이게 바로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뒤에 우리 문제 있는데 문제 안 볼 거예요. 알겠지? 다음 이번엔 변화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여기에서는 좀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원래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약간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것들인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좀 가볍게 가도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변화법 볼게요. 변화법. 자, 읽어봅시다.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의 변화를 주어서 흥미를 돋구고 주의를 끈다라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 잘 들어봐 얘들아. 도치법, 서리법, 문답법, 대구법, 반어법, 도노법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살짝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알겠니? 밑에 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보이니?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잖아요. 맞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목적어가 중간에 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적어를 맨 뒤로 뺐어요. 문장 어선을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이런 걸 무슨 법? 도치법이라고. 이걸 사용했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봄을 뭐라고 표현했죠?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찬란하다고 하는 말과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뭘 사용했다? 역설법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변화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먼저 도치법. 쉬운 것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알겠지? 도치법은 정서를 환기하고 변화된 느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 표시만 합시다. 뭡니까? 말의 순서를 바꾸어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 나 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나 좋아해 너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읽어보면 비갠 김뚝에 풀빛 고운데 남표에서 님 보내면 슬픈 노래 부르는 이건 뭐 의미 없고요. 우리 도치법이 안 나타나고요. 다음 볼까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리. 자, 해석해보면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아 이 말이에요. 왜?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에 보태나니. 그럼 문장의 어순이 바뀐 게 보이니 혹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니 대동강 물이 언제 말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했죠?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법? 도치법. 근데 우리 춘향전 배울 때 얘들아 기억나지? 춘향전에서 문 들어온다 아니,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 표현이 있었잖아. 이게 언어 유희인데 뭐를 활용한 언어 유희였지? 도치. 왜 도치라고 표현했니? 생각해보자. 그렇지. 문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고 하는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한 거야? 그게 그래서 도치가 되는 거였어요. 알겠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서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서리법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 테니까 다음에 물어보지 마, 나한테. 알겠지? 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질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거든. 아, 질문한다는 얘기야.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의도를 파악해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알겠니?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 됐어요? 근데 혼날 때 서리법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처럼 오늘 과제를 안 해갖고 왔어.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제일 많이 하는 말 뭐라 그래? 그렇지. 왜 안 해왔어? 이렇게 말하죠. 형식으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형식적으로는 질문이잖아. 왜 안 해왔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근데 의미는 뭐예요? 죽여버린다. 그렇게 들리잖아. 맞지? 어? 맞지? 그게 바로 무슨 법? 여기 어떻게 서리법 사용했는지 볼게. 좀 어려워. 눈 맞아 휘어진 대는 대나무야. 대나무를 뉘라서 누가 굽다 통고 굽었다고 하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서리법이야. 다음 것도 서리법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가 누가 굽었다는 게 구부러졌다는 얘기거든.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이 말은 굽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읽어보면 굽을 절이면 구부러질 절개라면 이 말이거든. 알겠지? 눈 속에 풀을 쏘냐?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이 말이야. 알겠지? 물어보는 거지만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야? 의미를 여기 뭐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알겠지? 다음 문답법으로 가봅시다. 자,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알겠지? 예문도 안 볼 거예요. 그냥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럼 서리법이랑 차이는 뭘까?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 답이 없어요. 알겠지? 요게 기억하시고. 대구법은 자, 표시만 합시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빵을 먹는다. 이런 게 대구법이에요. 여기도 나오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뇨? 이런 게 바로 뭐가 된다? 대구법이 됩니다. 알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엔 반어법 역설법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15분까지 쉬었다가 오세요.